자립지원 편입니다. 주거 편입니다. 진학편입니다. 경제편입니다. 법률편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하는 자립지원교육 경제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 후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게 느껴지실지라도 꼭 필요한 경제교육을 진행하게 된 경제전문가 송진희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자립 선배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립 3년차이자 바람기비 서포터즈 10기 박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지금 옆에 계신 자립 선배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지원 씨의 퇴소 후에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퇴소 후라면 크게 디딤 씨앗 통장이랑 자립 정착금을 갖게 되는데요. 디딤 씨앗 통장에 있는 금액은 저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시 받았던 자립 정착금은 적금으로 넣고 있어요. 적금 상품도 가입하고 계세요? 네, 적금 말고도 다른 여러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크게 목돈 통장, 생활비 통장, 자동이체 통장, 자투리 통장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미 통장 쪼개기를 실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 통장 쪼개기요? 네, 그 통장 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이니까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이렇게 관리했다니 참 대단한데요. 혼자 돈 관리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요? 사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식비에 그렇게 지나치게 지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발을 좀 좋아해가지고 가끔 과소비의 유혹을 참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돈 관리하기가 참 막막하셨을 텐데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아직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경제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갈 거니까요. 오늘 많이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 이 경제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시작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장관리부터 지출관리,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피해 예방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씨, 돈 관리를 하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니까 돈 관리도 계획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돈 관리에도 바로 계획이 가장 먼저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는 항상 목표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1년, 5년, 10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지원 씨는 만약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5년 후에 3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주거 문제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목돈이 생기면 무엇보다 주거 자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자금을 제외한다면 글쎄요. 직종상 업무용 차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현장 일이 많다 보니까. 연비, 관리비가 좋은 가성비 있는 차를 구매해서 그 차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욱 큰 돈을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지금 말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빨리 내 앞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웠으면 다음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요? 돈을 모으는 첫 시작은 바로 통장 및 지출 쪼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요. 쪼개기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지원 씨는 통장을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통장 총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돈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그리고 자동이체 통장, 그리고 자투리 통장 이렇게 4개 갖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각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일단 매달 자립수당이랑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면은 자동이체 통장에 통신비, 공과금, 그리고 LH 전세 이자처럼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 그걸 합해서 입금을 하고 생활비 통장에 한 달 용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유동적인 편이어서 생활비 통장과 자동이체 통장에
넣고서 남은 돈은 이제 자투리 통장에 넣습니다. 자투리 통장은 어떤 때에 사용하시나요? 제가 아까 뭐 신발 사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기도 하고 경조사비에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냥 모으는 게 아니라 자투리 통장도 30만 원이 넘으면 그중에 10만 원은 또 목돈 통장에 옮기기도 합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목돈 통장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목돈 통장은 자립 정착금과 같은 큰 돈은 목돈 통장에 넣어두고 학비나 급한 일,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을 발견하면 바로 가입합니다. 최근에는 앱뱅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목돈 통장을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나 뭐 이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립선배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통장 분리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네, 맞아요. 통장 분리는 말 그대로 돈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나눠 쓰는 것인데요. 통장이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서 딱 4가지로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적금이나 보험 등 지금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돈인 비소비성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 쓰는 돈은 월세라든지 교통비, 통신비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고정생활비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조사, 의료비, 의류비 등 매달 쓰는 건 아닌데 지출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변동소비 통장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리를 하게 되면 비상예비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예비비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은 월급을 관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맞아요. 그럼 지출은 어떻게 쪼개야 되나요? 먼저 지출을 분석해보면 식비, 주거비, 보험, 교통, 그리고 의료 등 현재를 위해서 쓰는 소비 지출이 있고요. 적금, 예금, 펀드처럼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저축이나 투자가 있습니다. 또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대출 상환 비용과 같은 지출로 3가지로 쪼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출을 쪼개는 거군요.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배우지만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출 쪼개기만 알아두어도 또 실제로 실천해도 금융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장 분리도 했고 지출도 쪼갰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쪼개고 분리기만 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것의 기본은 내 목표다. 두 번째는 4가지 통장 분리법을 사용한다. 핵심은 미래를 위해서 비소비성 통장과 현재를 위한 소비성 통장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비 통장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생활비 통장, 그리고 옷이나 병원비처럼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변동소비 통장으로 분리를 해서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지출 관리도 꼼꼼히 해야겠어요. 그러면 혹시 지원 씨는 가계부 작성을 하시나요? 네, 작성하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도 저번 달에 다른 자립 선배가 가계부는 꼭 작성해봐야 된다고 추천을 해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시는 것부터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추가한다면 더 완벽한 가계부가 될 것 같아요. 가계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항목별 예산 잡기입니다. 항목별 예산 잡기요? 지출 관리라고 하면은 사용한 돈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산 잡는 것도 지출 관리의 하나군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돈을 미리 계획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통장 분리를 통해서 지출 쪼개기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를 이해하셨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출 관리는 3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지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행, 세 번째가 실제 지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산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네, 예산 작성에는 3가지 사항만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식비랑 의류, 통신비, 주거비 등을 얼마 정도 썼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 식비를 35만 원을 썼다면 예산안은 그거보다 적은 30만 원 정도를 적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과거 정산 내역과 작성한 예산안을 비교하면서 차이나는 금액을 적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과거에 식비를 35만 원 썼는데 예산을 30으로 잡았다면 그 차액이 5만 원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이번 달에 120만 원이었다면 다음 달 예산을 1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월말에 정산했을 때 정산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무려 얼마를 줄인 걸까요? 실행에 성공했다면 20만 원을 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행 단계에서 성공하려면요, 어떻게 실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해요. 만약 내가 식비를 5만 원을 줄이기로 했다면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배달 음식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외식을 5번에서 2번으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계획표 한 켠에 적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5만 원을 줄이기가 좀 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겠죠?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산이 중요한데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가 정산을 통해서 예산, 즉 계획이 잘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일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예산과 정산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금융 습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너무 무리하게 예산만 안 잡아도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잡으면 정산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욕심내지 마시고 실천 가능한 예산 작성을 권장합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은 지출이 한 번에 보이니까 지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말한 가계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가계부는 좋은 금융 습관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지출관리 3단계는 예산, 실행, 정산이다. 정산일은 돈이 들어오는 날, 즉 급여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예산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으면 반드시 실패하므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제는 금융상품인데요. 어렸을 때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단순히 은행에서 파는 예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야 금융상품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이 맞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주제도 혹시 예금과 적금에 관련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금과 적금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청년 자산 형성 계좌, 그리고 청년 청약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 얘기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예금이랑 적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럴까요? 네. 예금의 경우는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금은 예금과는 비슷하지만 돈을 나눠서 계약 기간 동안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돈을 넣는 것만 가능하지 중간에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목돈을 넣는 예금보다 적금이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다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요. 혹시 지원 씨는 가입하셨나요? 네. 가입되어 네.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전 바로 가입을 했어요. 네. 저는 원래 처음에 일반으로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청년 우대형으로 바꾼 케이스인데요. 청년 우대형으로 바꾸고 나서 32개월째 저축 중입니다. 그렇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인데요.
적금 형식이거나 혹은 목돈으로 넣는 일치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단어가 어렵죠. 다시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설한 집이고요. 청약은 계약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즉, 집에 살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기능이 있는 저축통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형식도 가능하고요. 목돈을 한 번에 예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청년이시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 저축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이 상품이 가입이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알아보고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원래 일반이었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기존의 청약 종합 주택 통장은 그 이율이 연 1%에서 연 1.8%였는데 청년 우대형은 무려 2.5%에서 3.3% 이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건이 되신다면 빨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품은요. 청년 통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원 씨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 아는데요. 그 서울시 희망도배 청년통장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전보다 나라에서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청년지원통장입니다. 지원 씨는 지금 가입한 청년통장이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충북에서는 아직 제가 청년을 위해서 막 만들어지는 상품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요. 알아보신 후 지원 자격만 된다면 저도 되도록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제도를 정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상품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역별 청년통장, 정말 여러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지원 씨가 말씀해 주신 서울 청년 희망 2배 통장이 있고요. 이건 이제 서울 지역에만 가능하고 만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나이는 지역별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대전 청년 취업 희망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딤씨앗 통장과 같이 1대1로 매칭되는 방식이고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저축한다 라고 하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같이 저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와, 말 그대로 2배 통장이네요. 일하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는데 돈도 더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진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내일채움공제라는 자산형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퇴소하고 만약에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얼른 직속 상사나 대표님한테 내일채움공제 되냐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무려 2년 동안 저축을 하면 1,600만 원 가량의 목돈이 생기게 되니까요. 1,600만 원이요?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본인이 12만 5천 원을 저축하면 나라와 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 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악용이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몇몇 회사에서 내일채용 공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연봉으로 포함을 해서 마치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채용 공고에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적어서 청년들을 유혹하고 실제로는 평균 임금 혹은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너무하네요,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연봉을 속이다니. 맞습니다. 이런 연봉 부풀리기는 당연히 위법이고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면 제34조 거짓 구인 광고 등 금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법으로도 제하고 있지만 공고를 꼼꼼히 보고 면접에서 혹은 입사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꼭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혹시 그 외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또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청년 통장은 비슷한 상품에 가입한 청년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조건에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디딤 씨앗 통장은 중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많은 종류의 상품 중에서 딱 하나만 된다는 거죠. 혹시 이것들 외에서도 혹시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것은 근로장려 적금 상품이라고 이율이 다른 적금 통장에 비해서 높은 상품입니다. 이것도 가입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네, 아쉽게도 이 상품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근로장려 수급자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 이율은 요즘 1에서 2%인데 이 통장은 3에서 5%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웰컴저축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각 은행의 우대 적금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은행에 가서 수급증명서와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를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방 막 퇴소한 대학생 친구들이 가입하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저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욕심이 많네요. 2021년 하반기 시작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은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크게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소득 2,2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1:1 매칭으로 3년 후에 720만 원. 소득 1,096만 원 이하의 차상위 청년에게는 1:3 매칭으로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이자 4%를 추가로 주는 상품인데요. 여기까지 청년통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번 주제는 보험인데요. 지원 씨는 현재 가입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월 3만 원 이내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하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실비보험이 없었더라면 입원하는 내내에서도 약간 부담감을 느꼈었을 텐데 결국에는 대부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실비보험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다양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은 청년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서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친한 친구 4명이 500만 원씩 모아서 나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면 이 모아놓은 2천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 바로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 혹은 질병이나 상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험의 종류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에는 크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 내용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럼 민간보험이 주로 사망보험, 화재보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민간보험이라고 하면 땡땡생명, 땡땡화재 이런 회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대부분 내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병에 걸리거나 집이나 차에 불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선택을 하라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보험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가 바로 지원 씨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왜 가입을 해야 하냐면요. 일전에 제가 10년 전에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목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3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 보험사에다가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청구를 했더니 90%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꼭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7월 이후에는 80% 정도로 보상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꼭 나쁘지는 않은데요.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월 10,000원에서 전후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질병이나 큰 사고로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비가 지원되는 의료비 차상위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인 친구들에게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기존의 질병이나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건강하실 때 단독 실비를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손의료 보험은 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가입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중요하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에 추가적으로 벌써 이제 암보험을 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들어도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반면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내가 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병원비는 1,000,000원에서 90%인 9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되돌려 받지만 어쨌든 처음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 혹은 뭐 저축이라든지 기존에 쓰고 있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금이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 관련한 진단비만큼은 저는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을 들면은 그 진단금으로 뭔가 내가 기존에 쓰던 돈들을 뭔가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존에 가족들이 그런 가족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뭐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중요하고요. 기존에 있는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보험 비교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실손 의료비란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가입 담보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주면 되시는데요.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상품 비교하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보험들이 떠요. 그럼 가장 저렴한 것부터 다양하게 이제 여기에서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보험은 굉장히 비싼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에 10만 원을 내는 보험은 보통 20년 정도를 내기 때문에 2,400만 원짜리 상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다시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약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계약 후에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은 경우이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 자필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설명서나 약관은 꼭 받고 있어야 되네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퇴소 후에 보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 금리가 솔직히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 주변에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얘기처럼 현재 금리가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투자로 인한 손실과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으니 청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 안타깝게 날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투자 손실이랑 피해가 좀 다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파악하셨는데요. 먼저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투자한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투자에 실패를 해서 손해본 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반면에 여기에 투자하면 6개월에 수익을 50% 준다. 이렇게 고수익을 약속해서 투자를 했다가 연락이 안 되면 그건 바로 사기입니다. 즉 투자 피해가 돼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투자한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범인이 잡혀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네, 연수익 8% 이상의 고수익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익이 높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맞아요. 조심해야겠죠? 그럼 근래에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코인은 어떤 건가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또 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적 통화나 금융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기입니다. 신규 코인 발급으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나 혹은 카카오톡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피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코인 관련한 스팸 문자도 진짜 많이 오고 막 오픈 카톡방 이런 데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코인 관련 광고를 딱 올리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연락을 하는 지인은 꼭 거리를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투자 손실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변동폭이 매우 커서 어렵고 주식시장과 달리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들 코인 하는데 네. 저도 한번 코인을 시작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지원 씨 투자에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운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투자에도 좀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투자에 입문하고 싶거나 투자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 청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적립식 펀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소액을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국내나 해외나 혹은 산업별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또 조심해야 돼요. 가장 나쁜 경우는 빚내서 투자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 영끌이라고 하죠.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지인의 돈까지 다 빌려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영끌이라는 게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걸 끌어서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고스란히 빚만 남게 되고 정말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대출을 영끌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아니라 보통 막 대부업체 이런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출이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르게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20%를 넘을 뿐더러 원래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대부업체를 한번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행으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진짜 꼭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대부업체 대출 기록이 있으면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은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제1금융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혹시 또 주실 조언 같은 건 있으실까요? 요즘 청년분들이 높은 급여 혹은 일명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신 돈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옮기기만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 돈의 정체가 바로 범죄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범죄에 만들어진 돈이 세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돈만 옮겼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청년들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거네요.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 시험 날이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뭐 땡땡땡땡 지방의 검사입니다. 뭐 박지원님 맞으신가요?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엄청난 뭐 조직의 대포통장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됐으니 지금 뭐 계속 수사에 임해야 된다. 전화를 절대 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시작이 됐어요. 너무 그래서 놀랐겠는데요? 결국에 이제 막 제 핸드폰에 막 폰뱅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검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화를 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은행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봉투를 다 넣고 있었어요. 돈 봉투를. 근데 갑자기 그 검사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이제 땡땡 은행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20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분 정도 걸으면서 그래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정말 뜬금없는 무슨 50대 남자 같은 그런 사람 이름을 알려주면서 여기 계좌번호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절대 못 보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그래서 저 못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장 뭐 서울에 있는 서울로 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기차역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티켓도 끊었어요. 그리고 기차에 탔어요. 근데 딱 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신고했어요. 정말 당할 뻔했네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때 바로 막 울면서 막 교수님한테 막 바로 전화했어요. 아, 교수님, 제가 뭐 이런 거 당했다. 오늘 시험만 제발 보게 해달라 하면서 막 혼자 가서 이렇게 울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 진짜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인의 청첩장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클릭을 해보고 싶잖아요. 사진은 예쁘게 나왔는지 혹은 누구인지. 그래서 눌렀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가 열리면서 갑자기 링크로 막 어디로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링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알파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고 나서도 좀 뭔가 미심쩍어서 제가 다시 끄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디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사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한 방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되었고, 출금된 거는 아직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제가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겠죠. 제가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막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당해? 그거 다 티나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사람을 당황시키고 내가 그걸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는 순간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그거 누가 당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경찰 관련 연락은 절대로 전화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심 또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제교육을 했는데 지원 씨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 3년 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강사님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퇴소하기 전에, 보호 종료하기 전에 이런 것들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또 검색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 같은 선배들도 있으니까 또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은 꿀팁 얻어가서 감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립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과 그리고 다른 선배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앞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금융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원 씨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신 친구들도 꼭 훌륭하게 자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